고려청자나 조선백자처럼 시간이 지나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템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기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60여 년간 군에서 쓰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템은 바로 이달 초 고별 국토순례 비행을 실시했던 F4 팬텀입니다. (196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일선에서 활약해온 전투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초음속 제트기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종 중 하나로 평가받는 F4 팬텀은 5,100여 대가 생산돼서 서방에서 만든 초음속 제트 전투기 중에서는 생산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F4 팬텀이 당대의 개념과 인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과 발상을 포함하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F4 팬텀은 성능이 워낙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당시 냉전이 한창이었던 상황에서 옛 소련은 이거를 따라잡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옛 소련이 팬텀과 호각으로 싸워볼 만한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1976년 미그 23 개량형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F-14, F-15 전투기를 만들었죠. 옛 소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해 갑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는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군형인 F-35A, 이게 F-35의 기본이고 수직이 착륙 능력을 갖춘 F-35B, 이게 해병대용입니다. 그리고 해군형으로 쓰는 F-35C가 등장하게 된 거죠. 공통적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F4 팬텀은 이러한 개념을 1960년대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F4 팬텀의 가장 큰 실전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 공군, 해군, 해병대 모두 팬텀을 갖고 항공작전을 치렀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 하나의 기종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수 지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미 해군과 해병대와 공군이 가능한 무기를 좀 더 공통적으로 쓴다면은 그러한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은 공중전을 보일 때 항상 서로의 전투기들이 기관총을 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전투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장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관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전쟁 때 쓰였던 F-86 세이버나 옛 소련의 미그 1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팬텀에서는 기관포가 없었죠. 레이더와 미사일을 갖춘 것이 공중전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사일 만능주의가 한 원인입니다. 근데 팬텀은 베트남 전쟁 초기에 상당한 문제를 겪습니다. 육안으로 적기를 식별하고 교전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육안으로 식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접 공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팬텀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적기 뒤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최소 사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최소 사거리 이내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긴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관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관포가 없으니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겁니다. 결국 기관포 포드를 장착한 F4D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장착을 해버린 F4E형이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팬텀 부대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부대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입니다. 공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은
1960년대 태국에 머물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로빈 올즈 대령이 이끄는 8전투 비행단은 미그 킬러라 불릴 정도로 베트남 전쟁에서 크게 활약했는데요. 이때 이들을 일컬어 부르던 울프팩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8전투 비행단이 별칭입니다. 8전투 비행단이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작전이 1967년 1월의 볼로 작전입니다. 당시에 미 공군은 옛 소련이 지원한 북베트남 방공망을 부수기 위해 공습작전을 벌였습니다. 미 공군이 F-105 전폭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하려고 하면 북베트남은 미그-21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F-105 전폭기는 미그-21과 싸우든 아니면 후퇴를 하든 결국에는 장착하고 있는 폭탄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폭탄을 버리면 미그-21이 돌아가 버립니다. 일단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공습을 저지했으니까 이긴 거나 다름없고 미공군은 임무 수행을 못했으니까 진 거나 다름없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미 공군은 약이 오를 대로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로빈 올즈 대령이 구상을 합니다. 북베트남의 이러한 패턴을 역이용하는 작전을 펴자. 그게 바로 볼로 작전입니다. 북베트남을 기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역정보도 흘리고 F-4 팬텀을 F-105처럼 위장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근접 공중용 훈련도 실시를 하죠. 그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1967년 1월 2일 작전을 시작합니다. 미끼름은 북베트남은 미그-21 전투기를 연달아 출격시켜서 대응을 합니다. F-105 전폭기인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 있었던 전투기는 F-4 팬텀이었죠. 북베트남 조종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전에 근접 공중전 훈련도 충실히 받은 팬텀 조종사들은 북베트남 미그-21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7대를 격추시켰다고 미군은 발표를 합니다. 이때 북베트남이 갖고 있던 미그-21은 16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7대를 격추시켰으니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팬텀은 북베트남이 미그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손실이 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팬텀의 손실이 443대인데 이 중에서 공중전으로 인한 손실은 40대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건데요. 이 같은 문제는 와일드 위즐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레이더로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전파를 역추적하면 지대공 미사일이나 지상에 있는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와일드 위즐 작전입니다. 처음에는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는 항공기하고 집속탄을 장착한 항공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와일드 위즐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행기 2대를 띄우니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슈라이크 미사일입니다. 레이더 전파를 추적해서 날아가는 슈라이크 미사일을 탑재하면 비행기 한 대로도 와일드 위즐 작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는 F-105F에 슈라이크 미사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이 같은 와일드 위즐 작전은 나중에 팬텀이 이어받게 됩니다. 팬텀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계속 쓰이게 됩니다. 팬텀은 미군에서 정체령인 RF-4 그리고 방공망 제압용인 F-4G형이 1990년대까지 쓰입니다. 걸프전 당시 36시간 만에 이라크군 대공미사일 기지를 모두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뒤로도 2010년대까지 무인 표적기로 쓰이다가 2016년에 퇴역합니다. 영국도 1968년부터 팬텀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직후에 영국이 그곳을 지켜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팬텀을 배치한 적도 있죠. 일본도 1970년대부터 140대를 도입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면을 생산했는데 자국산 부품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게 특징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등에서도 팬텀을 도입했고 일본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4번째로 팬텀을 도입합니다. 1969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온 팬텀은 한국 공군을 짧은 기간이나마 아시아 최강의 공군으로 만든 주역이기도 합니다. 팬텀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북한은 공중도발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6년도에 퇴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8년이나 더 운용을 해서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는지. 한국에서 팬텀이 퇴역이 늦어진 것은 팬텀을 대체할 기종을 도입한 게 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이 빨리 됐으면 아마 지금쯤 이미 대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섭타당성이나 이런 걸 놓고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늦어지다가 이제야 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팬텀이 퇴역하게 되면 한국 공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가 되면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그리고 KF-16 전투기도 있죠. 이러한 기종들이 한데 모여서 팬텀의 공백을 훌륭히 메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텀은 다음 달 7일 55년 만에 퇴역식을 치르고 은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오랫동안 지켜온 전투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리고 퇴역시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오랜 시간 지켜온 팬텀의 항공 내 흔적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